노르웨이에서 그 몇 명을 죽였지? 80 몇 명을 죽인 그 극우 히틀러 추종자 이름을 까먹었다. 극우 인종주의자 한 명이 꽤나 오래됐지? 7년인가 8년 전에 80 몇 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72명이 10대 청소년, 고등학생들. 그 사건 몰라? 왜 죽였냐고? 저기 봐봐. 거기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웨이는 그 스웨덴 옆이잖아. 그 동네는 왈처가 그렇게 지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전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 체제를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측면하고 민주적인 측면을 많이 섞었어. 그래서 롤스가 어떤 측면에서 롤스의 모델이 적용된 사회야. 근데 그 동네 원래 모델이 있고 롤스의 이론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는 롤스의 정의론을 보고 환호를 해요. 왜냐면 이게 롤스의 정의론을 구체화시킨 동네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네덜란드 뭐 이런 국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롤스 얘기대로 얘들아 출발선의 많은 부분을 보장하려고 하는 국가인데, 이제 이 국가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조만간 동일한 현상이 나올 텐데 인구가 줄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다른 인종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제 그 다문화주의 있지. 그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그 외부 인종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동네의 특징이 자, 최고의 복지국가긴 한데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커, 얘들아. 갔다 온 애들이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여기가 얘들아 봐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는 나라가 다인종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이야. 제국주의 국가는 얘들아 다른 국가를 이렇게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잖아. 그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걸 야, 너희하고 우리는 한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갖다 쓰잖아, 데려다가. 그리고 그 동네 엘리트가 와가지고 교육받는 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동화시켜야 되니까, 식민지. 말 이해되지?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다인종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말 이해되지? 그런데 저 위쪽 동네는 잘 생각해봐봐. 원래 춥고 자원이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아프리카라든가 아랍 쪽에서 거기까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유럽이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오랫동안 단일 인종의 형태로 유지가 되고 문화적인 형태가, 문화적인 전통과 간섭이 쭉 연결됐던 국가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쪽에 뿌리가 얘들아 게르만이야. 알지? 중앙아시아에서 게르만이 이동을 해서 나머지로 퍼져간 거야. 영국도 뿌리는 게르만이야, 얘들아. 앵글로색슨이 게르만의 일부 부족이야. 그러니까 게르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아 유럽의 나머지, 그러니까 아래쪽에 라틴 계열 빼놓고 나머지를 차지를 한 거야. 얘들아 독일하고 우리하고 이 게르만하고 유사한 게 뭐냐면 혈연 중심, 가족 중심. 여전히 북유럽도 그 측면이 강해, 얘들아.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독일이 문화가 완전히 옆에 있는데 다른 이유가 민족 구성 자체가 역사적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되게 자유분방하고 독일은 무진장 질서를 중시하고 프랑스는 완벽하게 개인주의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가족 중심이야. 그러니까 북유럽도 놀라운 건 복지국가라면 하면서도 아이들 양육이라고 하는 건 가정 내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인성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해. 단지 복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비용을 이제 부담한다는 거야. 그런데 외부 인종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 동네 특징. 오랫동안 3인당 정부가,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 말 이해되지? 근데 이들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피니까 거기에 반발했어.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당시에 7, 8년 전에 27인가 8인가 그랬어. 자기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히틀러 사진을 올려놓고 다문화주의를 공격하고, 그러다가 무슨 짓을 했냐? 와, 아주 주도면밀했거든? 그러니까 저격용 총 있지. 저격용 총을
그러니까 그 동네도 총기 소유가 허가가 안 될 텐데 아무튼 예, 뭐 러시아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돈을 주고 그걸 구했어. 탄약 그리고 폭탄도 구해가지고 정부 종합정사 오케이 정부 종합정사 주차장에 저기 소형차를 한 대 주차를 해놓고 거기 트렁크에 폭탄을 설치했어. 네, 이게 쇼야. 왜냐하면 정부 청사에서 폭탄이 터지면 테러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 때,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로 따지면 얘들아 이제 그 여의도 같은 곳 알지? 하중도라고 해서 강사에게 떠 있는 조그만 섬 있잖아. 근데 여의도는 졸라 큰 섬이고 그거보다 작은 섬에 그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들아 고등학생들도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이 가능해. 이게 서유럽 국가들 전체가 그래 얘들아.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중학생이 피켓 들고 시위해 얘들아. 그리고 프랑스는 헤이 중학교 때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 방법이 사회교육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니들의 권리와 주장이 뭔지 한번 써보고 나가서 어떻게 돼?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불법이고 합법이고 그 다음에 무슨 주장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거를 고등학생들 때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3인당 정부의 미래들이지. 고등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하는 애들인데 걔들을 데리고 캠프 활동이 진행돼 있었어. 거기에 3박 4일인가 그 하중도에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제 수려한 자연 환경이 있고 거기가 원래 이제 그런 곳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3인당의 청소년 당원들 그들을 데리고 이제 3인당 뭐 이제 미래 비전 해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걔들이 타겟이었어. 그래서 정부 종합정사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빵 터지고 사람들 난리 나서 경찰차가 모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도에 오슬로겠지? 노르웨이니까? 오슬로 맞지? 오슬로 수도에 경찰차들이 밀집되는 상황에서 자기는 그걸 보고 유유히 빠져나가서 그 이제 수도에 오슬로에 있는 오슬로 외곽에 있는 강에서 하중도로 간 거야. 근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배가 이렇게 큰 강이 아니야.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야. 조그만 강이야. 이제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 제복을 입고 아주 주도면밀해. 보트를 타고 가자고 한 거야. 그리고 보트를 타고 가서 보트를 운행하는 사람을 죽이고 보트를 밀어서 보내버렸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격용 총을 갖고 갈긴 거야. 그러니까 총소리를 들으니까 애들이 흩어지잖아. 누가 총 쐈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보니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잖아. 나왔잖아. 걔들 다시 다 쏴 죽였어. 그리고 이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총질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나머지 애들은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총질을 한 곳에 가서 확인 사살을 했어. 그래서 학생들만 약 72명인가 74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까지 합쳐서 약 89명 뭐 이쯤 죽었어. 선생님이 그걸 보고 경악을 했거든. 너무나 놀라운 건 노르웨이가 사형제 폐지 국가야. 근데 헤이, 법정 최고형이 20년인가 2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당황스러운 건 종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를 폐지하고 최고가 21년형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새끼가 받은 형벌이 15년형인가 밖에 안 되거든. 나도 당초에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사형제 찬반 논쟁이 잠깐 이제 세계적으로 한번 잠깐 붙었어. 근데 솔직히 하면 선생님이 그때 입장을 바꿨어. 선생님이 20대 때 니들만 할 때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 입장이었거든? 폐지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냐면 베카레아 입장이었어. 베카레아 입장. 이게 이제 정치 사상사라든가 뭐 이런 거 배우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일부 나와. 베카레아 입장이었는데 선생님 그 노르웨이 사건 보면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노르웨이는 이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 종신형도 없고 21년형인가가 최고형인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전락 올 때는 건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사가 계속 나왔거든. 걔가 무슨 브레이빙인가 뭔가 그런데 좀 이따 이름 가르쳐 줄게. 더 놀라운 건 이 새끼가 갇혀 있는 형무소 사진이 공개돼 나왔거든. 좋아요? 졸라 깔끔하고 노트북 컴퓨터에다 인터넷이 돼. 야, 우리보다 좋네. 너희들 여기보다 깔끔한 곳에 살아. 그래서 그 새끼가 노트북으로 채팅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퍼뜨리는 거야. 난 도대체 이게 야 아무리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 납득이. 어? 황당하지? 아니 80몇 명을 죽인 놈을 과연 인간으로 대우를 하는 게 합당한 건지. 나도 아니 근데 그놈이 심지어 교도관들이 이제 열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일부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나오거나 이제 욕을 해대거나 하는 것들을 자신의 저기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를 했어. 그런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지. 유착관계. 아니 생각해봐봐. 세상에 20살도 되지 못한 애들을 17, 18 된 아이들을 70몇 명을 죽인 놈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진보적인 형태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런 형태를 만든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선생님이 보면서 나도 이제 한때는 사형 반대론자였고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 요즘은 왜? 아니 거긴 놀라운 게 그거야. 그러고 나서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형제도를 반대한다고 하는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났었어. 뭐야? 단적 약 먹었어?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봐. 아니 봐봐. 베카리아가 살인범을 용서해 주자가 아니잖아. 살인범에게 봐봐. 사형 그 반대론이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흡수하는 거야. 자 일단 칸트가 얘기하는 보복법 있지. 보복법의 논리를 내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사형 반대론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야.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이렇게 때려. 미국 법원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지. 그러면 230년의 감형 불가를 때려. 뭔 말인지 이해되니? 230년의 감형 불가는 건 여기서 뒤져 이거야. 그럼 시신도 그때 동안 못 나와? 아니. 시신은 무조건 가족이 있는 게 돼. 그거는 일반적인 보편적 인권의 문제야. 그건 가족의 권리거든. 그 가족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봐봐. 뭐냐면 칸트의 보복법의 논리를 내용적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형 반대를 형식적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보복을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감형 불가능한 종신형이야. 우리 같은 경우는 종신형이 없어 얘들아.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있는데 무기징역을 일단 형기를 결정하지 않고 네가 어느 정도의 형기를 사고 나면 네가 교화가 됐는지 확인하고 내보내주겠다는 거야. 그게 무기징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종신형은 감형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부분이 아니야 55%가 사형제는 찬성으로 나와. 45%는 반대. 그러면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었어. 만약에 종신형이 있다면 사형제 반대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사형제 반대를 어떻게 그러면 사형제 반대도 자기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종신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 때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옹호했던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분명히 범죄자에게는 고통을 줘야 돼. 그리고 이제 살인범들에게는 그 살인범이 이제 선생님 봐봐. 친구하고 다투다가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죽는 건 사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잖아. 그런 경우 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이해되지?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종신형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종신노역형이지. 예, 거기서 평생 동안 갇혀 살면서 사실상 자유가 박탈된 고통을 주는 게 곧 보복이고 형식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측면에서 사형 반대를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이었어. 그냥 정서적으로 사형 찬성 반대가 아니야. 나름 이게 정치학을 하다 보면 그런 논리하고 근거가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도 이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 하는 걸 아는데 이제 나 이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 죽일 놈은 죽이자야 그냥. 칸트 얘기가 졸라 끌려. 칸트 얘기를 옛날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칸트 얘기를 알았는데 이건 칸트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80몇 명을 죽인 놈을 15년 뒤에 그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 응? 내가 보기에는 그 새끼가 나와서 사고를 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고를 칠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 유가족이잖아. 나는 그 새끼가 나오는 날을 기다릴 거야. 난 교도소 앞에서 기다릴 거야. 난 장전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마. 나는 장전하고. 왜? 아니 내 새끼를 죽였는데 그렇잖아. 나도 그냥. 응? 나 같으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으면 걔가 나오는 앞에서 권총 들고 있을 거야. 물론 경찰이 나를 졸라 말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위를 하지만 거기서 대놓고 얘기할까? 며칠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조만간 넌 뒤진다, 알았지? 이렇게 경고할 거야 아마. 그리고 내 지지자들하고 그 새끼 집을 끊임없이 방문할 거야. 공포 속에 떨게 하려고. 내가 지금 다 기록되는데 뭔 소리 하냐 지금.